보통 우리가 한글을 접했을 때 6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세종은 왜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 한글 창제의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한글은 세종이 단독으로 제정한 것인가? 저는 가족과 집현전의 젊은 유신들이 도와줬고 마지막에 이제 신미 스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도와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한글은 과연 독창적인 문자인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현이란 분은 한글과 범자와 직접 관계가 있다. 한글은 훈민정음은 범자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미 그 1460년경에 했어요. 또 한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다른 문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장 문자라든지 티베트의, 그리고 요 나라의 거란 문자라든지, 그리고 금나라의 여진 문자라든지, 징기스칸의 몽고 위구르 문자라든지, 쿠빌라이 칸의 파스파 문자, 원대 문자, 이런 문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는가? 이런 그 의문이 들고요. 5번째 의문은 한글은 언제 우리나라의 정식 문자가 되었는가? 국가의 정문이 되었는가? 이걸 그동안에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세종이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인가? 조선시대에는요, 한문에 대한 보조 문자로 언문이었지 이것이 정식으로 국가 문서에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한제국시대 때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언문을 국문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칙령을 비롯한 공영문서에 국한문 혼용이지만 처음으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종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이란 명칭이 과연 온당하냐? 뭐 우리는 다 한글 쓰고 한글을 이제 영문화해서 HANG GUL 한글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명칭이 됐는데,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1933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임의로 만든 명칭이고, 평양 사람들은 이게 한국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암글이라고 불렀고, 또 계속해서 유신들은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한글이란 말을 이대로 써도 좋은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한글 창제의 동기,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려고 했겠는가? 그러한 그 한글 창제에 대한 동기는 훈민정음의 어제서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훈민정음원 이름에 그 세종의 서문이 있는데, 그 한문은 해례본 앞에 붙어 있고 언해본에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 세종실록에도 이 훈민정음의 그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지어음이 이어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이나 이종 부득신 기정자 다이라 여이참인연하야 신제 28자 하나니 욕사인인으로 이습하야 편어 일용이라. 요거를 이제 언해한 게 있습니다. 언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흘러 통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 어제서문의 후반부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이나,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자 할 말이 있어도 종래 그 뜻을 글자로 표현하지 못한다. 여 위참이나냐, 내가 이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로 28자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서 쉽게 배우게 해서 사용함에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했던 말, 언해본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린속보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고, 고려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냥 훈민정음이란 언해본이 있습니다. 이 세종의 서문을 언해한 것이죠. 근데 이 고려대학본이 더 원본입니다. 거기 고려대학본을 놓으면 어제왈 하샤대, 여기 어제왈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이게 세조 때 나온 오린속보에 붙었다면 어제왈이라는 말을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려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은 세종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왈, 세종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붙은 거죠.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흘러 통하지 못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 말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첫 구절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 어제 서문의 첫 구절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자의 발음이 있고 그걸 공부해서 과거 시험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한자가 있고 발음이 있는데 우리 한자음과 달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문이란 뭐냐? 내가 아까 한문학과 교수들을 만나면 종종 물어봅니다. 한문이 뭐요? 그러면 한문학과 교수들은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저러십니다. 한문이 한문이지 뭡니까? 그런가요? 한자로 중국어를 쓴 것이 한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말을 한자로 쓰면은 그건 이두고, 일본말을 한자로 쓰면 그건 망요 가나가 됩니다. 베트남 말을 한자로 쓰면 그건 진홍이 됩니다. 한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를 한자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중국어라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지방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세종이 우리 한자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종주국인 중국의 한자음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음을 바꾸자. 그래서 동국정원을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에 원나라를 정복한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도 중국의 한자음이 원나라 때의 오랑캐 말에 물들어서 이게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려는 운서를 만들어요. 그게 홍무정원인데 그건 당시의 발음을 쓰지 않고 운서에 맞춘 인위적인 운서의 발음이었습니다. 세종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자음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동국정원이란 실제로 우리 발음이 아니지만 운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한자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표음 문자가 훈민정음이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입니다. 훈민정문이나 훈민정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글자나 문자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이다. 그런 뜻으로 훈민정음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이제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세종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정의공주라는 똑똑한 둘째 따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어가 중국어와 달리 교차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한문을 읽으려면 밑에 토시를 붙여 있습니다. 그걸 구결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어는 어미나 조사가 필요 없는 의미부만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결을 달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결을 달 때에는
역시 글자는 그때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한자로 달았습니다. 근데 한자를 달 때 그 뭐뭐 하고 할 때의 하고를 위고라고 섞습니다. 하위자에다가 애꽃자를 써서 이 고는 발음 그대로지만 이는 이걸 세기문을 읽어서 하고를 씁니다. 뭐뭐이라 할 때도 이시자에 시를 쓰고 버릴 라자를 써서 시라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이라라고 이제 읽어라.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왜 이걸 시라라고 읽어야지 왜 이라라고 읽어? 이걸 왜 위고라고 읽어야지 하고라고 읽어? 그게 유명한 변음토착, 말을 바꿔서 토를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종이 이거 즉 고쳐봐라. 그렇게 아마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수양대군과 뭐 문종, 동궁도 그랬고 안평대군이 재주가 없으니까 자기 누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간단하지. 훈민정음으로 토를 달아봐. 그래서 이제 이 변음토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죽산한시 대동보를 보면은 정의공주가 그래서 세종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 상을 준 건 아니고 나중에 세조가 주었는데 실록을 보면 아무튼 정의공주가 국어를 훈민정음으로 달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문 언해본을 보면은 국지어음이 이어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유통할세. 이건 훈민정음으로 달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세종이 와 이렇다면 우리말도 적을 수가 있지 않나? 파수파문자처럼 이것도 우리말도 적어보자. 그래서 정수석가보를 쓴 신미대사하고 김수원을 불러다가 수양대군과 더불어서 정수석가보를 우리말로 언해해가지고 만든 것이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이 우리말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신미스님하고 김수원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석보상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자, 나도 써보자. 그래가지고 월인 청강지옥을 짓습니다. 월인 석보상절을 보고 석가모니의 그 공적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언해본을 붙여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훈민정음의 제정 방식입니다. 그러면 세종이 그럼 단독으로 지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하는데 저는 가족 중심으로 처음에 신문자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중국은 남방의 오화라고 불리는 그 고리보를 사용하는 민족과 북방의 교착적 문구들을 사용하는 소위 알타이족이라고 부르는 북방 민족이 서로 대결해 왔습니다. 남방의 그 민족들을 대표하는 것이 황제이고 그 사람이 한자를 만든 것이죠. 북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치우라는 여러분 도깨비 같은 그 상을 봤을 텐데 치우입니다. 중국어 역사는 이 북방 민족의 치우와 남방 민족의 황제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물론 황제가 이겼지만 그런데 이 북방 민족들은 이 치우로 대표되는 북방 민족들은 언어가 그 중국어와 달라서 한자 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새 문자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좋아했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한자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나라가 조선을 아주 감시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딴짓을 하지 않나. 그런데 거기서 새 문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명나라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다음에 집현전의 젊은 유신들을 참가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가의 학생이 참여해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미 스님이 창제한 것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라고 할까?
우리 한글의 완성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한 그 한글은 처음에는 그 한자음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가족들과 만든 그 언문 27자를 가지고 맨 처음에 유신들에게 시킨 게 뭐냐 하면 운해를 번역하라. 번역이라는 건 발음을 다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절을 보면은 그 다음과 같은 그 기사가 있습니다. 즉 집현전교리 암흑양목에 등에 명하여 의사청에서 언문으로 운해를 번역하게 하다. 진양대군, 수양대군이 이를 전부 관장하게 하다. 이 운해를 번역한다는 건 몽고 자운을 그 훈민정음으로 바꾸는 일이고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과 1:1 대응만 알면은 금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종 25년 2월 16일에 그 문신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전엔 가족끼리만 했는데 세종이 비밀리에 가족끼리 만들고 있던 그 문자를 유신들에게 그 젊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걸로 그 운해를 번역하라 라고 하니까 세상에 알려졌어요. 나흘 뒤인 20일에 2월 20일에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이 최만리의 반대 상소의 중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나라가 이 새 문자 제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명나라 황제의 힘을 빌어서 세종의 그 새 문자 만드는 것을 그건 마땅치 않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한자 와가지고 전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인데 그 과거 시험을 본 한자와 다른 동국종을 한자를 배워라.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 하니까 이 구신들은 싫겠죠. 이런 그 세종에 마땅치 않은 일을 명나라 황제를 시켜서 중지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명나라가 한자 문화에 저항하는 조선을 응징할까 봐 걱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만리의 반대 상소를 보고 세종은 크게 신문자 전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그게 신기일해 아닙니까? 그래봤자 새로운 기술이고 하나의 재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세종이 성리학과 성운하 그리고 이제 신미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성명기론의 이론으로 어려운 그야말로 사람들이 읽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해례본을 짓습니다. 해례본은 그러한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훈민정음 해설서지요. 이 해례본이 그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최만리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쉬운 글자가 아니야. 이건 어려운 글자야. 여기에는 그야말로 많은 어려운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야. 그런 얘기들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들어있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는 그래서 뒤에 그 집현전의 대지학인 그 정인지가 후소를 씁니다. 그 세종의 서문이 있고 뒤에 최만리의 정인지의 후소가 나오는데 최만리는 당시 집현전의 부제학이었습니다. 대제학은 정인지가 하지만 그분은 그 외부 상서고 외부 판서고 그 겸임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현전의 그 총책임자는 최만리인데 최만리가 집현전 학자들의 중진들을 모아다가 같이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세종은 최만리 방대 상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해례본에
집현전 젊은 학자들을 대거 참가시킵니다. 신석주, 성삼문, 박평년, 이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해례본은 말이죠. 그 한문이 옛날 고문이 아니고 사서오경의 고문이 아니고 불경에 쓰이는 통어의 한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결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불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신숙주, 박팽년 이런 그 집전자 학자들은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봐라 집전자 학자들이 대대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집어넣은 것이고 실제 해례본은 신미대사와 김수원이 작성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 불경의 한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명기론의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신석주, 성삼문 같은 유학자들은 알 수 없는 불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례본은 신미와 김수원이 들어가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수원이 해례본을 썼다 하는 제아의 그 주장도 있습니다. 신미대사가 어떻게 세종을 도왔느냐 그거에 대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 없습니다. 저희 은사이신 이숙영 선생님께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신미대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학술원 논문집에. 근데 그 논문 끝에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신미대사에 대해서 조선 왕조의 기록은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느냐? 신미대사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그 김수원이 쓴 시구집, 이름이 시구집입니다. 더러운 걸 닦은 책이다 그런 뜻인데 이 시구집에 그 신미대사와 세종대왕이 어떻게 만났는가를 썼습니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가 있자 세종은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출가하신 효령대군이 그 신미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을 복천사에 내려보내서 신미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령대군의 사저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미대사는 성명기론이라든지 비가라론이라든지 불경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사학적 지식, 특히 조음 음사학적 지식을 얘기하니까 요새 시체말로 세종이 뿅 갔지요. 시구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난을 무릅쓰고 신미대사를 궁굴로 데려다가 거기다 냅을 스님은 그 살가에 못 있으니까 냅을 땅을 만들고 거기에 상조하게 하면서 세문자 제정을 정면적으로 돕게 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가끔씩 다른 문집에서 세종의 냅을 땅 맺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 조선 왕조실록에는 없지만 세종 때에 이미 궁궐 안에 냅을 땅이 있었고 거기 신미스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이 신미대사는 그 전통적으로 그 시담 문자하고 그리고 성명기론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미 세종이 가족들과 함께 만든 그 후민정음을 고쳤죠. 그래서 원래 세종이 가족들과 만들었을 때는 자음만 27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언문 27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자는 그 용모에 속하는 걸로 해서 7 정도 만들었는데 신미스님이 와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게 아니라 초성과 종성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해례본에는 초성, 부용, 종성,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렇게 돼 있고 같은 것으로 하고 그 자음이고, 그리고 중성은 모음으로 해서 중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 산스크리트 문자인 범자나 시땀 문자는 원래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마타라고 하는데, 이 마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머더, 여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음이란 글자가 용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체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로 바이아나라고 해서 소속되는 거, 포함되는 거, 모음에 붙어 있는 거란 뜻인데, 한자로 번역할 때 한자는 그 어두 자음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채용의 체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걸 아들 자자를 써서 자음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속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시땀의 마타와 바이아나를 다 제대로 발령한 거죠. 시땀 신미 스님이 얼마나 그 자음과 모음을 잘 구별해서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에 비해서 오래도록 생명을 갖고 우리말 표기에 이렇게 잘 이용되는 것은 신미 스님이 이 모음이라는 중성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 중심으로 문자를 만들었게 됩니다. 실제로 용제총화를 보면, 용제총화는 성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세종 때 태어나서 성종 때 활약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악학계범을 쓴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 그 훈민정음은 이것은 전혀 범자의 그 모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현의 용제총화를 보면은 중성이 12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담이 12자에 맞춘 거지요. 원래는 훈민정음에서는 11자였는데 이럴 정도로 당시에는 그 시땀과 우리 한글과의 관계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된 것은 신미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만일에 신미 스님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말을 표기할 때 모음자인 중성이 7자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도 용모에 속하게 돼서 그 표기 능력은 현저하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파 문자처럼 아마 한때 사용되다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미 스님은 과연 좀 우리 한글 제정에 공헌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세 번째 문제, 한글은 과연 독창적인 문자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많이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당시 세종이 그 한글을 만들 때 우리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그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해 썼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고구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만은 간혹 한자와 다른 문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마 고구려가 다른 문자를 만들어서 고구려 말을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발해에도 발해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료가 없어서 연구가 안 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문자로 그 중국 주변에서 독창적인 보험 문자를 만들어 쓴 것은 티베트의 서장 문자입니다. 650년경에 그 티베트의 토본 왕국에 송첸캄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세종대왕 좀 대왕을 붙일만 하죠. 이분이 제자들을 인도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톰무아 느이브라는 문자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문자가 바로 그 서장 문자고, 그 외에도 요 나라의 거란 문자라든지 금나라의 여진 문자라든지 칭기스칸의 위글 문자라든지 여러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자들과 우리가 한글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